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 49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의 그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에서, 청진에서 시내가 아니고 청진에서 한참 떨어진 그 어촌마을입니다. 한국으로 굳이 비유하면 부산의 기장군의 어느 어촌마을 정도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은 농민이었고 저희 어머님도 같은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 북한이라는 사회가 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장 그 모순을 말씀하셨는데, 북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회가 제약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56개의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가로줄로 시실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 제일 꼭대기가 그 빨치산 가족부터 시작해서 혁명가 유가족 쭉 있다가 마지막에는 악질 반동 가족. 악질 반동 중에는 목사의 자식, 종교인의 자식이 다 악질 반동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치안대가 그 윗줄. 근데 이게 치안대가,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치안대지,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치안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이 계층이 쫙 갈려 있고, 근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근데 실은 여기에 더해서 날실이 또 4칸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사회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 성분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 노동계급, 사무원, 군인, 농민계층입니다. 4가지로. 이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장기판이나 바둑판처럼 이렇게 256개의 칸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태어나는 순간 그 어느 한 점에서 태어납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이걸 옮겨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우선 올라오지 못할 뿐더러, 내가 이쪽에 사회 성분이 중간쯤에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4개의 사회 성분 중에서 제일 한심한 사회 성분이 농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순간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남성의 90% 이상은 평생 농민으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내가 농장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10년 제대되면 국가에서 임명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농장에 갑니다. 이 사람이 공장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농촌에서 태어난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성은 내 사회 성분은 못 바꾸는데 이쪽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민이 자녀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저 같은 경우 농민의 자녀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92년도부터 93년도 그 2년간만 갑자기 김정일이가 뭔 생각 들었는지, 야, 그 농촌에서 자란 사람도 수재들은 좀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농민의 자녀인데 갑자기 김일성대 외문학부 입학했습니다. 근데 김일성대에서도 제일 좋은 학부가 사실 외문학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꿈은 외국에 나가는 거, 달러를 만지는 건데, 그걸 충족시키는 것이 김일성대 외문학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는 잘했습니다. 외문학부에 간 거예요. 갔는데 교수들이 항상 너 아버지 뭐 하시냐고 하고 계속 묻습니다. 저한테만. 왜 물어보는가 했어요. 창피한데 왜 자꾸 농민입니다를 왜 얘기하게 만들지? 보니까 그 외문학부는 농민의 자녀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학부 전체로 농민의 자녀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너 큰아버지가 중앙당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일성대 졸업하게 되면 그럼 저는 외교관 될 수 있냐? 안 받아줍니다. 기껏해서 저희는 교수 같은 거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농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5% 안에 드는데, 그러면 제 사회 성분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냥 농민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바뀌냐? 제 자식이 태어나면 사무원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난다, 이 바둑판 어느 한 곳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조선일보에서 쿠바에서 공사가 와가지고 망명하고 태영호 공사 왔고 이렇게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북한 엘리트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해외 나가서 외교관 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외대나
김일성 대 외문학부가 좀 더 좋죠. 근데 이번에 쿠바 공사도 알고 보면 아버지 덕분에 해외에 나와서 쭉 컸습니다. 본인 자체가. 아버지가 좋은 직책이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외교관이 된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충성한 대가를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는데 정자의 로또를 잘 맞은 사람이죠. 제일 잘 맞은 사람은 김정은이지만. 그래서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문학부 다녀보면 정말 우리 학급의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가 다 대사님, 뭐니 이렇게 있는 사람. 걔네들은 공부를 못해도 졸업해도 무조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재들은 외교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밑바닥에서 농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북한 자체가 태생적으로 씌워진 게 쌍놈이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출신 성분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혁명관이 하지만은 빨치산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해방됐을 때 아버지가 빈농, 노동자, 머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북한의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머슴들이 뭐 했습니까? 김일성이 정권 잡자마자 땅 나눠준다 하니까 머슴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뭐 자기 주인 때려 죽이고 자산가들 다 타도하고 그때 몽둥이 들고 앞장섰던 쌍놈들이 그 사회를 차지하고 김일성 만세 부르다 보니까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 가만 보면 다 옛날에 그 머슴하던 쌍놈들이 자식이고 그리고 예전에 머리 좋아서 자기 땅이나마 좀 갖고 있던 좀 살던 사람들은 다 출신 성분 바닥에 대해서 농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 지금 3만 4천 명 한국에 와 있는데 그중에서 함경북도 저 농촌 마을 출신들이 농민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은 탈북민 만나 쭉 들어보면 그 부모들은 그 할아버지 때 가서는 지금 북한 중앙당 간부들보다 그 할아버지 다 잘 살던 사람들인데 이거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데리고 계급혁명이고 타돈이 외쳐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평양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달았는데 왜 평양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달았냐면 이거 평양만 놓고 봐도 이거 저희가 뭐 정말 끊임없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뭐 흔히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양에는 핵심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계급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2,500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구는 실제로는 2,000만 안 됩니다. 근데 항상 북한은 인구를 통계를 조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인구 통계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80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항상 한국 인구의 절반에 맞춰서 발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국력이라는 믿음에 근데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인구가 많아야 우리가 국력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한국이 4천만이면 지들이 2천만이고 한국이 4,500만이면 지들이 2,220만이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5,200만이라니까 자기들은 2,600 얼마라고 딱 발표를 하는데 실은 2008년에 2,100만 명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북한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밑으로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평양의 이중 약 10%인 2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도 우리 경기권에 2천만 명 사는 것처럼 평양과 그 평안남도 지역에 북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평양 주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양은 쉽게 말하면 농민 계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 계층의 사회 성분은 이게 노동계급이 좀 애매합니다. 진짜 잘된 놈은 저 중앙당 간부가 있고 제일 못된 놈은 저 밑바닥에서 그냥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노동계급입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계층이 구린 계층인데 북한 장성들 보면 그 아버지들 다 따져보면 다 아버지들도 장성이에요.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져놓고 이렇게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철저히 신분 세습 국가인데 봉건제보다 더한 신분 세습 국가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건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더 사회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거쳐왔던 노예제, 봉건제, 뭐 군국주의 이런 것들 다 짬뽕해가지고 제일 나쁜 것들만 갖다 놓고 모아서 만든 잡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근데 그 평양은 그 중에서 김일성 만세 제일 열심히 불었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계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계속 인구를 이렇게 조정해 오다가 76년도 그때 북한으로 말하면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판문점 도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또 전쟁에 대비한다 소개 안 대놓고 막 솎아가지고 쫙 내려보냈는데, 그때 그 마지막으로 이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다 솎아서 지방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고 이제는 평양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여행증을 특별히 딱 도장 받아야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경조사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평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두 가지 신분증이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 신분증처럼 단단한 칸 하나입니다. 이거 딱 내밀면 평양 사람이 입증됩니다. 지방 사람들은 공민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거는 수첩처럼 한 8장 됩니다. 결혼관계, 뭐 혈액형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또 꺼내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꿈은 또 모든 자원이 평양에 집중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의 꿈은 평양에 사는 거. 그런데 평양 인구가 계속 몰려들다 보니까 또 요즘 북한이 다 변질돼 가지고 100만 불 정도를 그 국가에 내놓으면 평양 시민권 줍니다. 그다음 뇌물 줘가지고 어떻게 조작해서 군인들 평양에 들어와 호위국 근무하던 군인들 어떻게 하나 평양에 남겠다고 하는 바람에 평양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90년대에 내린 지침이 평양 남자와 지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지방 여자는 평양에 살 수 있었는데, 근데 2000년 초반에 들어서 어느 한쪽이 지방이 무조건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내 짝이 지방 사람이면.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만약에 우리 소개팅하고 연애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어디 사세요부터 물어봅니다. 상대가 이 꺼내는 신분증이 벌써 8장짜리냐 뭐 한 장짜리냐를 딱 보면 내가 여기하고 살면 이 사람하고 따라서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도 지방 사람하고 살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게 계층이 그냥 공고화되는 겁니다. 평양만 딱 남아있는 거죠. 기존의 평양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크다가 그러다가 2010년에 김정일이 죽기 전이죠. 그 지방의 강남, 중화, 상원, 승호 이쪽은 개발되지 못해서 농촌이 많습니다. 저거는 굳이 평양 달고 가야 되나 해서 쭉 떼버려가지고, 원래 강동까지 떼버려야 되는데 강동은 여기서 김정은이 고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원산이 김정은이 고향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뭐 김정은 별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최고사령부 지휘부터 시작해서 호위국 사령부 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요건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딱 줄이고 이 나머지 이 넓은 지역은 다 황해북도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2010년에 엄청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도 핵심은 요쪽 우리 도시구역 요쪽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강남이죠. 그래서 대동강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강남에 살면 뭐 이제 집값도 비싸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소개팅 나가면 어디 사세요 하면 집이 어디세요 물어봤을 때 뭐 저 성북에 삽니다, 뭐 어디 대치동에 삽니다 하면 벌써 딱 가늠이 오지 않습니까? 평양도 똑같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하면 어디 삽니다 하면 경제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평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북한은 이 대동강 이남, 이 가난한 지역입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남의 성교구역, 동대구역, 대동강 구역에 산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들떠 안 보죠. 왜 이 대동강 이남에는 지하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넘겨보려고 수없이 시도하다가 사람만 몇백 명씩 죽고 해가지고 끝내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강 밑으로 지하철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곳은 이 중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평양에서 너 성안이야 성밖이냐 그러거든요. 옛날 평양 성안 이쪽에 살면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중구역 그리고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요 정도가 부유 계층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흔히 평양 지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값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좋은 아파트 신축에 우리말하면 한 지금 30평대 아파트 정도가 20만 불 정도 합니다. 신축인 경우에. 그리고 뭐 70년대, 80년대 지금 낡은 아파트는 한 1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항상 고려호텔도 중구역이 있습니다. 그쪽 제일 평양에서 발달된 지역만 보다가 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1만 세대 공사를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이쯤의 지도 바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로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정은이 올라서서 제일 먼저 지은 창광거리인데 여기다가 엄청 많이 지었는데 여기가 이 정도 집이 제일 비싼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옥류관입니다. 옥류관. 사실 옛날 평양 그 기본이라고 하나요? 그 기생 양성기관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평양 기본이 유명했죠. 기생들 엄청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평양냉면 유명하고 진주냉면 유명한데 그 기원 따라가 보면 결국 기본이 유명했던데, 기생집이 유명했던 데서 양반들이 술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냉면 먹다가 그러면서 발달된 게 평양냉면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된 것은 일제 초기 1920년대 30년대 이때 아지나모토가 들어오면서 육수에다가 그걸 막 뿌리면서 음식 문화가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전국이 흩어졌는데 그 기본 자리가 나중에 최승희라고 우리가 무용에 엄청 유명한 최승희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 월북 한 다음에 최승희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평양 그 춤 배워주는 학교가 있다가 1960년에 최승희를 숙청하면서 최승희하고 남편 안막 둘 다 월북한 사람입니다. 숙청하면서 60년대 초반부터 여기가 옥류관 냉면집이 됐는데 평양냉면도 뭐 그게 전통이 있는 건 아니라서 80년대 냉면 맛하고 뭐 90년대 냉면 맛, 지금 냉면 맛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이 들고 온 냉면 보니까 제가 90년대 먹던 옥류관 냉면이 아니에요. 색깔도 시꺼멓고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저기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오리지널 냉면 맛이 어디냐 맨날 부리면서 옥류관 기준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옥류관도 계속 바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 딱 집권 초기에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분양을 해줬는데 여기엔 난방이 안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2012년에 가서 어느 집 들어가서 비계대학 교원 아무개 집 해가지고 할머니랑 앉혀가지고 얘기하고 이설주가 막 이렇게 설거지하는 사진도 있고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렇게 김정은이 다녀가면 그 문 밖에다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간 집 이런 빨간 명판에 딱 붙습니다. 그럼 그 집 그다음부터는 사적관이 됩니다. 사적지. 이 집의 모든 개조는 내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평양 사람들 난방이 안 오니까 무조건 석탄 떼게끔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그 개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왔다 간 집은 개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이 꼭대기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전기 없어서 하루에 2번 아침 다니고 저녁 다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바깥에 외출 나가려면 7시에 내려왔다가 추운데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8시까지 기다렸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노인들은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할머니한테 8월에 가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사진 많이 막 이러고 갔는데 그 할머니 12월에 얼어 죽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해요. 장군님이 업적이 훼손된다고 알아서 돌아가셨지 하는데 그 사람은 주변에 아유 우리가 이사를 안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숨 쉬는 모습을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소문 돌다가 누군가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가 안 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평양에 90년대 김일성대 다닐 때도 이런 고층 아파트가 전기 안 오면 와 이게 지옥인 게 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저희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쳐도 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을 쫙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3시부터 줄 서가지고 양동이 2개 들고 올라가는데 교수들이 계속 와서 부탁해서 좀 길어달라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자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데 계단이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물 쏟아서 다 얼음입니다. 그걸 이렇게 흘리지 않고 올라가서 겨우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말 그 물은 완전히 귀한.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분배하냐. 밥을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또 할 때는 물을 씁니다. 세수할 때는 컵에다 쏟아가지고 수건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수세식이랑 물 부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금값인데 어떻게 기름 물을 그렇게 붓습니까? 못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건 다 바깥에서 해결하는데 그래도 사람 배라는 게 언제 뭐 신호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물도 없다 그러면 책들 있는 거 쫙 찢어서 보고 탁 웅크렸다가 저녁이 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내려오다가 또 팍 터집니다. 아파트에서 그거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 참을 수가 있는 생현상을. 그래서 밤에 나가서 경비를 세우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올려다보는 거 이렇게. 근데 정전되면요 그 버리면 안 보여요. 앞만 올려다봤자 뭐 보이는 건 없고 아침 되면 지저분하고. 김정은 들어서서 전기 사정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은 전기가 안 오면 그런 집은 그렇게 삽니다. 그 지금 김정은이 고층 건물 엄청 짓는데 저거 전기가 끊긴 날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김정은 들어서서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북제재 와중에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공사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들은 김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이게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할 수는 없고, 어떤 북한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뇌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